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중국 유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요? 순간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한국에 대해 설명하자 중국 유학생은 코웃음치며 교수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강의실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둘의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도대체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 하버드에서 시작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 국제관계학부 마이클 앤더슨 교수의 수업을 듣는 대학원생입니다. 지난 학기에 앤더슨 교수의 국제안보전략 강의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강의실은 언제나처럼 학생들로 가득 찼고 앤더슨 교수가 오늘의 주제를 설명하려던 참이었죠. 한국의 국방 전략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갑자기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 리밍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런 주제로 시간을 낭비합니까? 강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저도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 학생들도 당황했지만 더 놀라운 건 앤더슨 교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잠시 리밍을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리밍, 역사적으로 상대를 과소평가한 국가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교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교수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통찰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전략적 오판의 역사로 변경하겠습니다. 앤더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프로젝터를 켜며 계속했죠. 여러분, 역사는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오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현대 국제관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리밍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다른 학생들은 교수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노트북을 꺼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된 강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천천히 강단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종종 표면적인 모습에 현혹됩니다. 특히 국제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런 오판의 위험성을 한국이라는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겁니다. 교수의 말에 저는 무언가 특별한 내용이 나올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이미 몇 차례 앤더슨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그가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CIA와 국방부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 특히 동아시아 안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항상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강의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수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리밍은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앤더슨 교수가 단순한 이론적 반박이 아닌 무언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기자 강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갑자기 노트북에서 오디오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러시아어로 된 대화였는데 영어 자막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교수에 따르면 이것은 최근 입수한 러시아 국방부 내부회의 녹취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필요할 경우 7일 이내에 핵무기를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위산업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도 15에서 20년은 앞서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사일 기술과 전자전 능력은 서방 국가들도 경계하는 수준입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리밍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다른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오디오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 녹음은 최근 정보 경로를 통해 입수된 것으로 러시아 군사 분석가들의 실제 평가입니다. 웃지 마세요. 리밍.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면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교수의 제자인 제시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작년에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는데 실제로 한국의 기술력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가 매우 모호했습니다. 저는 제시카의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K-팝과 한류 이미지 뒤에 이런 강력한 기술력이 숨겨져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이어서 충격적인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분석가들의 주장이 허황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방위산업 효율성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능력을 전략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죠. 리밍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리밍, 당신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쩌면 한국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오판의 시작입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국방 예산과 연구개발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국방 예산 외에도 민간 기업의 R&D를 통해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 독특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민간 기술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첨단 군사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사실은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교수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며 이를 증명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고농축 우라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이지만 주변국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수의 말에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이제 한국의 주요 무기 시스템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FA-50 경공격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전투기는 수출용으로는 제한된 성능으로 판매되지만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버전은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레이더 회피 기술과 전자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있죠. 다음으로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실제 성능이 공개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공개된 사양보다 30% 더 빠른 사격 속도와 15% 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경우 실제 방어력은 공개된 사양보다 최대 40% 더 높습니다. 이는 한국이 의도적으로 자국 무기의 실제 성능을 축소해서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와 한국의 미사일 체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KF-21은 표면적으로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실제 전자전 능력과 스텔스 성능은 5세대에 근접합니다. 특히 한국의 초정밀 미사일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오차 범위가 놀라울 정도로 작습니다. 학생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록히드 마틴에서 인턴으로 일했는데 그곳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체와 협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전자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더 효율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말에 앤더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비용 대비 효율성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의 유사한 무기보다 30에서 50% 저렴하면서도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교수는 슬라이드를 더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민간 기업의 기술력을 군사 분야에 접목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은 정밀 유도 무기에,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술은 잠수함과 구축함, 건조에, LG의 배터리 기술은 군용 드론과 무인 시스템에 활용됩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어떻게 이런 고도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앤더슨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기술력을 갖게 된 배경에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과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지정학적 현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기술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고 이것이 현재의 뛰어난 방위 산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리밍은 이제 더 이상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놀라움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가 갖는 진정한 강점은 통합 운용 능력에 있습니다. 각 무기 체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강의는 더욱 흥미로운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이제 한국의 AI 기술과 드론, 특수전 능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킹스파이더라는 AI 전장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교수는 화면에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킹스파이더는 미국의 유사 시스템보다 15%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 더욱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죠. 다음으로 한국의 드론 기술이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율 드론 편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완전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전이 일상화된 현대 전장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합니다. 앤더슨 교수는 이어서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 능력과 정확한 타격 능력은 미국 해군 네이비 실이나 영국 사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학생 브라이언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미국의 드론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이 그보다 앞서 있다는 말씀인가요? 앤더슨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나 다양성 면에서 미국이 앞서 있지만 특정 분야, 특히 군집 드론 운용과 AI 통합 면에서는 한국이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데 집중했기 때문이죠. 이 시점에서 MIT AI 연구소의 다니엘 교수가 특별 게스트로 화상 연결되었습니다. 다니엘 교수는 한국의 AI 기술에 대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독특합니다. 그들은 AI를 단순한 의사결정 도구가 아니라 완전한 전장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적응형 알고리즘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K-팝, 한류 드라마, 김치 정도였는데 이런 첨단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소형 드론부터 중대형 무인기까지 모든 종류의 드론을 자체 개발했고 이들을 통합 운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 모든 시스템이 GPS 교란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는 화면에 한국의 특수부대가 극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또 사막에서
정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특수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 체계를 갖추게 되었죠. 이제 리밍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닌 놀라움과 약간의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점점 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교수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비핵억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 SLBM, 극초음속 무기 등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효과적인 전략적 억제력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안보 이론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입니다. 교수는 각 무기 체계의 실제 성능을 설명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공개된 사양보다 사거리가 30% 더 깁니다. 한국의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로 이웃 국가들의 핵심 군사시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현재 시험 단계지만 이미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무기들이 어떻게 핵 억제력을 대체할 수 있나요? 결국 파괴력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앤더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핵 억제는 상대방의 핵심 지도부와 지휘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합니다. 한국은 초정밀 타격 능력으로 이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합하여 선제적 방어 개념을 확립했죠. 한국의 전략은 적의 핵심 지휘부와 군사시설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대량 살상이 아니라 적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 목표죠. 이런 접근법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런 전략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교수의 다음 설명은 그런 의문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차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실제 훈련을 통해 이 전략의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개발한 초정밀 타격 무기의 정확도입니다. 오차 범위가 50cm 이내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교수는 화면에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마하 6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이 기술을 실용화 단계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에밀리는 다시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비핵 억제 전략이 미래 안보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앤더슨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억제력의 본질은 결국 신뢰성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반격 능력을 믿어야 하죠. 한국의 전략은 핵무기 없이도 이런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핵 확산 없이도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리밍도 이제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결국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억제력 아닌가요? 앤더슨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핵우산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구축한 자체 억제력은 독립적으로도 충분히 기능합니다. 특히 제한적이고 지역적인 분쟁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교수의 설명에 강의실은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이제 주제를 바꿔 한국 사회의 군사 문화와 회복 탄력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이해하려면 그 사회의 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교수는 화상 연결을 통해 웨스트 포인트의 로버트 교수를 소개했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한국에서 1년간 교환 교수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도시와 K-팝의 이미지와 달리 내면에는 강철 같은 군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이 군 복무를 통해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고
이것이 사회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로버트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의 민방위 체계와 대피 시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아파트와 공공건물에는 방공호가 있습니다. 지하철 역시 유사시 대피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정기적인 민방위 훈련은 일반 시민들도 기본적인 생존 기술을 갖추게 합니다. 저는 로버트 교수의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단지 경제 발전과 문화 콘텐츠로 유명한 나라였는데 그 이면에 이렇게 철저한 방위 의식이 깔려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로버트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 청년들의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병역 의무를 마친 청년들은 기본적인 군사 지식뿐만 아니라 팀워크, 리더십, 위기 상황 대처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사회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로버트 교수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현대적인 빌딩들 아래 위치한 방공호, 무인 경계 시스템, 민방위 훈련 장면 등이었습니다. 한류와 첨단 기술의 나라 이면에는 항상 전쟁에 대비한 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교수는 이어서 한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군사적 사고방식에서 발전했습니다. 명확한 지휘 체계, 신속한 자원 동원, 체계적인 훈련이 특징이죠.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응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로버트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앤더슨 교수가 다시 강의를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회복 탄력성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구는 적지만 전체적인 방위 의식이 높은 사회는 외부의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과 사회적 회복 탄력성을 갖춘 나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한국이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독자적인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자체의 능력과 의지 때문입니다. 리밍의 표정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반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이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지 않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고 이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신의 모든 카드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매우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한국은 이 전략을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교수는 화면에 지도를 보여주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세 강대국과 인접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 나라들은 강대국의 영향력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신의 실제 능력을 감추고 필요한 순간에만 이를 드러내는 전략을 통해 자율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오랜 침략의 역사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발전시킨 지혜가 현대 국제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모든 카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만큼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머지는 감춥니다. 교수는 리밍을 향해 말했습니다. 리밍, 중국도 한국을 오판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이미 상당한 독자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말에 리밍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이 그동안 자신의 능력을 감춰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앤더슨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적 모호성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면 잠재적 적국은 당신의 진짜 능력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는 군비 경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때 한국계 미국인 학생젠이 김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을 겪으셨는데 항상 강한 것을 숨기고 약한 것을 드러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단순한 현대 안보 정책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둔 생존 전략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1000년 이상 생존해온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려한 문화와 기술을 보여주지만 내면에는 깊은 전략적 사고와 생존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현대 국제관계에서 중견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차원만이 아니라 경제, 외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앤더슨 교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미래에 대해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략적 중추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중견국이지만 특정 분야에서 초강대국급 영향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입니다. 교수는 화면에 세계 지도를 띄우고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지만 이제는 단순한 완충지대가 아닌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대한 데이터가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한국은 GDP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방위산업 수출 세계 8위, 기술혁신 지수 5위, 문화 영향력 지수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앤더슨 교수는 한국의 부상이 국제안보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견국의 부상은 기존의 강대국 중심 질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첨단 기술과 군사력을 갖춘 나라들은 새로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는 한국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군사력과 기술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무인체계,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밍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이런 전략이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앤더슨 교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전략적 오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례는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기술력이 현대 국제 관계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리밍, 브라이언, 에밀리, 제니와 함께 캠퍼스 카페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강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리밍은 더 이상 오만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어. 리밍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국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봤지만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었군.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한국의 실제 능력에 대해 전혀 몰랐어.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더 주의 깊게 봐야겠어.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점이야.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제니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인은 약해 보일 때가 가장 강하다고 하셨어.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우리는 모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해. 이것이 바로 앤더슨 교수가 말한 전략적 오판을 피하는 방법이야. 저는 이 대화를 통해 국제관계에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전략적 지혜와 기술력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세계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앤더슨 교수의 강의는 단순한 학문적 논의를 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는지 그 지혜와 용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